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2년 6월 20일이네요. 오늘은 국방 논평 시간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전자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위 국방 분야에 초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화려한, 멋있게 생긴 무기 체계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 수준이 깊어지다 보면은 다른 요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어렵죠 이제는. 그중에 전자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뭐 개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자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장에서 먼저 보고 먼저 듣고 그리고 먼저 결정해서 공격하면 승산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던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즉 전자파로 대체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리고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밀떡들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전자기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우리 빛, 눈으로 보이는 빛 있죠. 그리고 우리 살갗을 태우는 자외선 아시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찍는 엑스레이, 그리고 방사선 이렇게 방사능 물질로 표시된 거, 고에너지 방사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적외선, 우리 열상 감지해가지고 체온 재는 거. 그리고 우리 무선 통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TV 방송, FM, AM,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전자기 스펙트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이쪽, 엑스레이 이런 거는 에너지가 아주 많은 쪽이에요. 그래서 위험하죠. 살을 다 투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만 보이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감마레이나 그 방사능으로 가면 우리 몸을 그냥 세포를 죽이죠. 우리가 뭐 방사능 피해를 피폭이 된다는 게 그런 거고, 저 오른쪽으로 저기 파장이 길다고 그래요. 이렇게 실제 이렇습니다. 막 1m 넘기도 하죠. 훨씬 이렇게 밑에 그림 보이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대신 멀리 가고, 대신 정확도는 떨어지고. 자, 에너지가 많을수록 촘촘하죠. 이걸 두 가지 단어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관련 학문에서는 이렇게 물결로 표시한 게 파장이에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 그림상에서는 현재 AM, 우리 이제 AM 라디오 주파수가 가장 길죠. AM이 FM보다 더 멀리 가는 건 아시죠? 음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파장이 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몇 번 움직이느냐 1초에 이렇게 하면 그걸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당연히 파장이 기니까 1초에 움직이는 게 짧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파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대역, 높은 대역, 낮은 대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통신에 쓸 때 그러는 거고, 진짜 높다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도 많죠. 위험하고 다루기도 어렵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전자기 스펙트럼에 비지블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이 영역 중에서도 이게 뭐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역 중에서도 가시광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겠죠.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자외선 이쪽, 적외선 저쪽, 그렇게 돼 있죠. 체온제는 적외선이 바로 그 다음에 있죠. 빨간색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레이더라고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저희가 우리가 쓰는 뭐 X밴드 레이더, 뭐 KFX에 들어가는 레이더, KDDX에 들어가는 레이더, 천궁에 들어가는 레이더, 이런 레이더들이 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조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TV, FM, AM 돼 있죠. 우리가 통신에 쓰는 것도 저 레이더하고 TV 사이에 점이 있어요. 우리 뭐 1GHz, 2GHz 이런 거 있잖아요. 주파수 쓸 때, 무슨 통신할 때, 그건 저쪽에 있는 거고. 자, 이게 전부 다 전자기 스펙트럼이고 이것을 상대방을 감지하고 위치를 찾아내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데 다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주로 인프라레드부터 시작되죠.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자기 스펙트럼이고 전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상대방을 보고 듣고 또는 상대방이 나를 보고 듣는 거,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그걸 방해하는 거, 오류를 내게 하는 거.
그게 전자전이죠. 핵심이죠. 예. 내 거는 데미지를 안 받고 상대방을 잘 못하게 하려는 거죠. 예. 상대방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거. 전쟁에서는 목숨이 걸리는 일이고 승패가 직결되는 일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건 레이더 부분을, 좀 전에는 가시광선 부분을 빨주노 주판하고 확대를 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전장에 잘 안 쓰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망원경이죠. 확대해서 보는 거. 예. 레이더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L밴드에서 K밴드까지 있죠. K밴드는 파장이 거의 한 밀리미터급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레이더 파장 중에서는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편인데, 이 에너지는 별 의미가 없죠. 예, 워낙 파장 자체가 긴 쪽이니까 이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장이 짧다는 의미는 밀리미터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치에도 밀리미터파 레이더 들어있잖아요. 10km 있는 적을 뭐 몇십 개를 동시에 확인한다는 거.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예, 대신 멀리 못 가요. 예, 멀리 보내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돼요. 자,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자꾸 파장이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예, X밴드, C밴드, S밴드, L밴드 가면. 예, 대신에 멀리 가죠. 근데 레이더를 발생시키는 특성상 이게 뭐랄까 L밴드 쪽으로 내려가서 이 파장이 커지면은 이 발생하는 기구 자체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 그래서 L밴드, S밴드 이런 거는 광대역으로 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SM 레이더 같은 거, 천궁 레이더 이런 게 S밴드죠. X밴드 같은 거는 이제 상대방을 조준할 때 많이 쓰는 레이더예요. 크기도 적당히 작고. 자동차 레이더 감시하는 것도 K밴드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예.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높은 거, 즉 파장이 짧은 거는 정확하지만 멀리 못 간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저기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은 에너지는 적게 들고 멀리 가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전자기파 큰 폭에서 레이더 부분으로 좁혀놨죠.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실제 예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느낌을 이제 가져보시는 거죠. 이게 수리온 헬기 뒷모습이죠. 뒷모습이 저는 항상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면 미사일 경고가 있고 레이더 경고가 있어요. 예. 거의 모든 항공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즘은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프, 플레어 이런 거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죠. 여기서 UB를 쓰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사일 경고, 즉 상대방 미사일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그 경고를, 상대방 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미사일의 화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외선, 즉 UV를 감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쪽은 주로 적외선 쪽을 쓰는 것 같은데 UV도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군용 사례에서 UV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요거를 예로 등장을 시켰어요. 자, 미사일 경고를 할 때 상대방이 미사일 뒤에서 나올 화염의 UV를, 즉 자외선을 탁 찾아서 경고를 할 수 있구나.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적외선은 엄청나게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최근에 제가 다뤘던 형국 미사일 앞에 있는 미사일 앞머리에 붙어 있는 적외선 탐지기, 뭐 냉각형 아주 멀리까지 가죠. 영하 190도까지 식혀서 아주 예민하게 만든 다음에 찾아가는 거고, 이 조종기에도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있죠. 적외선 조종기, 예. 모든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를 넘는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에 전자와 원자가.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죠. 운동을 하면. 그 열에서는 적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적외선 센서인 거죠. 예, 이게 적외선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예. 뭐 요즘은 소총에도 붙잖아요. 밤에도 볼 수 있는 거. 야간 투시경 뭐 이런 거 다 적외선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요즘은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헬리콥터의 가장 큰 적이죠. 그래서 차세대 헬리콥터의 탄생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적외선 휴대용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에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우리도 이제 신궁, 뭐 이글라, 스팅거 이런 거죠 다.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쫓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건 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한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야 돼요. 예. 비행기 속도가 헬리콥터 속도 2배가 빨라지면 상대방이 겨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됐죠.
예, 그렇게 생존성을 높이겠다는 게 차세대 기동 헬기의 특징이에요. 속도를 1.5배에서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헷갈리게 방해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밍이라고 부르죠. 제밍. 전자전이죠. 예. 자, 미사일 경보기가 상대방의 미사일을 탐색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DIRCM, 지향성 적외선대 방해 장비 국산화됐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걸로 그 미사일의 적외선 센서를 겨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란 적외선을 쏘는 겁니다. 예, 그 탐색기로 하여금. 그래서 얘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적외선 발생시키는 방법은 레이저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죠. 레이저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광선을. 단일 파장을 가진 광선을 발생시키는 기구가 레이저예요. 적외선도 발생시킬 수 있고 원하는 대역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레이저하고 적외선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것도 전자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는 뭐 이런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KF-X도 실리고 다 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대공, 즉 근거리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핵심이 적외선 추적이잖아요. 사이드 와인드 같은 거나 우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IRIS-T 같은 게 다 그런 이제 작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S밴드 말씀드렸죠. S나 L밴드를 가면 아주 멀리 볼 수 있다. 대신에 이 밴드, 이 파장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파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장을 만드는 안테나도 커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덩치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다. 예, 대신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출력을 올리는 것 대비 훨씬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좀 한참 개발 막바지에 있는 생산이 거의 이제 준비가 끝난 LSM 레이더입니다. 그게 C 제품이고 여기는 S 밴드를 쓰고 있죠. 크기 짐작이 대충 되시죠? 이게 이쪽에 한 직경이 한 3m가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이게. 예, 이거는 거의 1000km, 최소 1000km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체하고자 하는 물건이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에 준하는 정도의 탐지거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동등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능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좋아요. 좋은 그림이에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 중인 거. 이걸 개발하고 있죠. 정부 과제를 한 7천억 정도 받았죠. 이게 통합 마스터예요. KDDX에 들어갈 모든 레이더를 한꺼번에 다 넣은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모든 레이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이는 게 S밴드죠. 직경이 3.7m 정도 되나? 이게 좀 전에 보신 LSM에 있는 레이더랑 같은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VHF, UHF 이런 거는 통신용이겠죠. 예. 자, 그 제일 꼭대기에 보면 X밴드 레이더가 있죠. 훨씬 크기가 작죠. 예. 이건 근거리예요.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KF-21에 들어가는 거를 떼와서 옮겼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 다 들어있네요. X밴드도 있고 S밴드도 있고 통신용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눈, 귀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뭐 입 역할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통신도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전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전자전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으로 보면은 이것도 국산화가 되어 있는 거고 LIG 넥스온에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SLQ-200 소나타 시스템이라는 거. 함정용 전자전 세트입니다. 그 구성 상세한 거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찾기로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자, 함정의 군함의 현대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입니다. 대한 미사일이 상대방을 찾는 수단은 뭡니까? 자기가 레이더를 발사해서 튀어오는 레이더를 반사되어서 나오는 레이더를 보고 상대방의 목표를 가늠하고 거기로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나타 시스템 핵심도 상대방이 이 주파수, 특정 주파수, 자기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비겠죠. 그게 미리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 주파수를 내가 느껴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상대방한테 쏩니다. 그 미사일을 되돌려 주는데 가짜 정보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미사일이 내 함정의 위치를 오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게 함정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제명이죠. 어떻게 보면. 항공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상에서 또 시스템이 있어요. 드론 같은 것 때문에. 예, 거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겠죠. 여기에 부가해서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도 이제 체프가 있어요. 체프라는 것은 안에 알루미늄 조각을 이렇게 탁 하늘로 쏴서 터뜨리는 거예요. 왜 알루미늄 금속 조각이냐? 레이더를 제일 잘 반사하니까. 자, 상대방이 제명을 하고 그 제명을 돌파하고 오는 경우에
이제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겠죠. 물론 여기에 뭐 CIWS도 있고 이제 근접 방공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소나타 시스템 하에서 함정 전자전 시스템 하에서 보면 체프를 뿌려서 이제 우리 함정 위치에서 떨어진 곳에 체프를 쏘겠죠. 그게 하늘에 뿌리는 거죠. 그럼 거기가 레이더가 훨씬 잘 반사가 되고 내 거는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가 적지요. 상대적으로 셉니다. 그래서 체프의 반사 면적이 미사일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대한 미사일에 대한 전자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소나타 시스템을 항공기용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국산화가 되어 있죠. ALQ200이라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포드에 달게 되어 있어요. 이제 KFX를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내장형으로 되고, KFX에 있는 그 A사 레이더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뭐 하는 일은 좀 전에 군함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나한테로 날아오면 거기다가 그 똑같은 주파수를 적의 미사일에게 발사해서 적의 미사일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적의 대공 레이더 시스템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거기서 출력을 훨씬 올리면은 전자전기가 있잖아요. 전자전 전문 비행기가 그렇게 되면 적의 대공망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전투기에 붙어 있는 시스템은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 차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요즘 A사 레이더로 돼가지고 출력 향상 같은 게 옛날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자전, 공격적인 전자전 능력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ADD 자료에서 발견을 한 건데, 어떻게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전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 미사일을 헷갈리게 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대방한테 전파를 보내서 상대방의 미사일이 나의 레이더 허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물론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이야기가 없지요. 그래서 허위의 표적이 있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밍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이제 중동 전쟁, 이라크 침공 같은 데서도 그랬지만 지금은 개전 초기에 전자전기가 가서 이제 광역에서 전용 기체들이 가서 광역에서 상대방 방공 시스템을 제밍을 하죠. 그와 동시에 통신망을 제밍하는 그런 전문 항공기도 뜨게 됩니다. 우리도 감청 전문 비행기가 있죠. 거꾸로 통신망을 원한다면 상대방 통신망을 교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따로 하는 비행기 기체들이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전자기파를 교란하는 겁니다. 단지 영역이 다른 거죠. 통신에 쓰이는 영역과 레이더에 쓰이는 영역. 적외선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원리는 사실은 같다. 대신 내가 지금 어떤 전자기파를 수단으로 삼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A사 레이더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거 기술이,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작아지면서 성능도 좋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준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인 스텔스기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다룬 바가 있고, 그 무인 스텔스기가 실용화됐을 때 뭐 30년 좀 넘어서 그 가장 제일 먼저 언급되는 용도가 뭐냐면은 전자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편대가 출격할 때 가장 선봉에 서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비행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원을 갖다가 전자전용으로 치환을 한다 하면은 다른 무장이나 다른 기능을 빼고 전자전 전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이 그동안 많이 누적이 됐으니까 전자전기 이상의 성능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체가 아니라 작은 기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뭐 전자강국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전자전의 다른 한 측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RQ-1702는 센티넬이라는 정찰기였고, 이게 이제 무인 스텔스기에 가장 먼저 실용화된 형태예요. 미국 CIA에서 첩보용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2011년에 이란에서 납포가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GPS 위성을 통해서 GPS로 이게 물론 암호화된 GPS입니다. 예, GPS를 통한 데이터 링크다. 그렇게 조종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란이 이 비행기를 제밍을 합니다. 제밍을 하는데 GPS의 제밍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밍을 해서 상대방이 교란을 해서 자기가 받는 정보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놓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원래 가려던 대로 못 가고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에 봤던 GPS 데이터를 자기의 내가 보내는 신호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나의 명령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란의 명령을 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 제밍을 성공해서 이 비행기를 자기 공항에, 군용 공항에, 공군 공항에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이 모방품을 만들어냈어요. 자, GPS 주파수는 1에서 2GHz 정도 돼요. 아까 그 레이더 밴드로 치면은 뭐 L밴드 이 정도급 돼요. 예, 이게 아마 우리 무선 통신에서 쓰는 주파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자기 파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장거리용 정밀 타격 무기들이 GPS 기반을 하고 있고, 그 GPS는 우리의 일반적인 GPS가 아니죠. 암호화된 군용 GPS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밍 이슈는 항상 크고, 어떻게 또 제밍에 저항하느냐. 예, 결론이 없는 게임이에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 걸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보다. 이 정도면 테스트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 요즘 인터넷이 전부 다 무선 통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청이나 우리 인터넷 교란이라는 부분도 이 전자전의 한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단지 통신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급조 폭발물 있죠. 옛날에 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근처에 도열해 있던 사람들 휴대폰이 안 터졌다. 미국 대통령의 경호팀이 지나갈 때, 왜냐, 전파 교란 장치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전파 교란 장치의 의미가 뭐냐, 그 근처에 폭발물 같은 게 숨겨져 있을 수 있죠. 땅속 같은데, 아니면 뭐 쓰레기통 같은데. 예. 그러다가 지나갔을 때 원거리에서 짧은 전파 연결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전파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포탄을 기폭시키지 못하게 전파 제밍을 쓴 겁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스케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전자전의 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게 처음으로 부각된 게 지금 이제 4차 중동전이 1973년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예, 그때 엄청나게 위력을 떨쳤던 미사일입니다. 이게 SA-6라는 미사일이에요. 사실 지대공 미사일이 처음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게 베트남전이었어요. 그게 SA-75예요. 그때 미군기를 월남전 기간 동안 아마 수백 기를 떨어뜨리죠. 그 개선형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걸 썼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항상 공군 전력의 우세를 갖고 있었고, 그걸로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패턴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때만큼은 여기에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일주일 만에 100에서 150대 정도의 미군기가 이스라엘 공군기가 격추가 당해요. 네. 그게 이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은 반능동 유도 미사일이었거든요. 반능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비행기를 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중간 유도로 올려 보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적기에 가까워지면은 반능동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레이더 보이시죠? 저기 X밴드 레이더로 짐작이 되는데 저걸 발사를 해요. 그럼 적기에 맞고 튀어옵니다. 반사파가. 튀어오는 반사파를 내 미사일에 달려있는 레이더 탐색기가 보고 쫓아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그때는 지대공 미사일이 본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미국 이스라엘 주력기에도 그 레이더 워닝 시스템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조준하면 레이더를 반응하는 게.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러시아제의 이 미사일이 이 레이더가 썼던 적에 대한 대응을 감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 조종사들이 아무런 그 워닝도 받지 못하고 경고도 받지 못하고 주풍 타격수로 떨어진 거죠. 예, 공포 그냥 떴다 하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레이더에 안 걸리기 위해 전쟁은 이겨야 되고 장비를 갖출 시간은 없잖아요. 짧은 기간에. 전쟁이 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며칠 만에 확 물밀듯이 밀려오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숨 걸고 도전을 했고 이 미사일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제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랬더니 이집트군이 그때 멘페즈가 있었어요. 예. 멘페즈하고 23mm 레이더로 조준되는 기관포가 있었죠. 예. 거기에 또 걸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당연히 개선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미사일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자전 시스템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도 평시에도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치열할 것인가. 우리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까지 상대방 레이더에 주파수를 뭘 쓰는 건지 항상 하늘 속에서 빙빙 돌면서 상대방의 레이더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모으는 거죠. 물속에서는 잠수함이 상대방 잠수함의 언문이라고 그러죠. 소리의 특징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으로 한번 회방도 놔보고 통하는지도 싹 보고 훈련하는 것처럼. 전파는 국경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미 전쟁입니다, 사실은. 상대방보다 요만큼이라도 앞서야지, 요만큼이라도 뒤지면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4차 중동전에서 보여주는 이 사례처럼. 예. 자, 오늘은 전자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는 엑스선, 그리고 체온재는 적외선,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우리 휴대폰, 통신, 그리고 GPS서 이게 전부 다 전자기파입니다. 단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고, 거기 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놈을 쓰기도 하고 저놈을 쓰기도 하고, 눈, 귀, 또 통신, 입의 역할을 하죠. 이거를 내 거는 자유롭게 쓰고 상대방 건 틀어막는 거, 당연히 전쟁을 이기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독특하고 멋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립이라는, 기술 자립이라는 부분이 어디보다 중요한 거죠. 예. 다른 나라 걸 사오면 그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눈, 귀, 어떻게 이 사람이 눈, 귀, 코, 입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카드 열쇠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자립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평소에도 이 상대방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전파 전쟁은 항시 진행 중이다. 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